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독감 백신 사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국민 불안 해소 차원에서 진행 상황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히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코로나19 치료제 렘데시비르가 FDA로부터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길리어드가 앞서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 질문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잠정 유보와 접종 지속 등 전문가별로 의견이 갈리는데 오늘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국회 과방위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일본 정부의 유감을 표명하면서 인접 국가 등의 동의 없는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구 이외 전체에 생명체가 존재하는지는 인류의 오랜 궁금증인데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제2의 지구는 어떤 과정을 통해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최근 독감 예방접종을 받은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망과 접종의 인과관계가 확인되진 않았지만 국민적 불안감이 커졌다며 철저하게 원인을 조사하고 결과를 투명하게 밝히라고 방역당국에 당부했습니다. 정 총리의 중대본 회의 모두 발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어르신을 중심으로 독감 예방 백신을 접종받은 후 사망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전문가들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연관성은 낮다고 발표했습니다만 많은 국민들께서 불안을 떨치지 못하고 계십니다. 방역당국은 예방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하나하나 철저히 규명하고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투명하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과 긴밀히 협의하여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충분한 조치와 신속한 설명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감 백신을 접종받고 이틀 뒤 사망한 인천 고등학생의 사인이 백신과는 관계가 없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17살 고등학생 A군의 사인이 백신과는 무관하다는 감정 내용이 담긴 문서를 보내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인은 조사 중이지만 백신과는 명백하게 관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A군은 지난 14일 민간 의료기관에서 무료 접종을 받고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A군이 맞은 백신은 국가 조달 물량이었는데 유통 과정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독감 백신을 맞은 뒤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정부는 접종을 중단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이 커지면서 의사협회에 이어 일부 지자체가 접종 보류를 권고해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수본 기자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잇따르는 백신 접종 후 사망 사고에도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사망 원인이 백신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판단했고 인플루엔자 자체의 위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또 인플루엔자로 인해서 다른 기저질환이 악화가 돼서 사망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접종을 하시는 게 안전하다라는 말씀드리고요. 하지만 방역수장의 발언과 달리 일부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으로 다른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구의 경우 관내에서 독감 백신 접종 이후 사망한 사례가 나오자 의료기관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보류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구청 측은 접종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주치의와 상의해서 결정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이미 접종 자체를 중단한 병원도 있습니다. 지금 접종이 저희는 다 안 돼요. 일반 성인 맞는 것도 품절이고요. 어르신 하고 있는 것도 지금은 구청 권고로 인해서 중단이에요, 지금.
뿐만 아니라 경북 포항시도 오는 29일까지 일주일간 독감 예방접종을 유보하기로 했고 대전에서는 의료기관 60여 곳이 독감 백신 접종을 중단했습니다. 앞서 의사협회도 앞으로 일주일 동안 접종 유보를 권고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독감 백신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진 상황이지만 방역당국과 보건소, 의료단체 사이 엇박자를 내면서 혼란만 더 키우고 있습니다. YTN 구수본입니다. 독감 예방접종 직후 신경계 질병을 앓게 된 70대가 소송을 통해 6년 만에 보상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74살 A씨가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4년 받은 예방접종과 이후 진단받은 길랭발해 증후군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있고 예방접종으로부터 증후군이 발생했다고 추론하는 게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4년 10월 7일 경기 용인의 한 보건소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받고 11일 후 다리와 허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을 느껴 병원을 찾은 결과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발해 증후군 진단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질병관리청에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했지만 길랭발해 증후군과 예방접종 사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7년 7월 기각됐고 이의 신청도 재차 기각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는 현지 시각 22일 항바이러스제인 렘데시비르를 코로나19 입원 환자 치료에 쓸 수 있다는 정식 허가를 내줬다고 CNBC 방송 등이 보도했습니다. 지난 5월 FDA로부터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지 5개월 만입니다. 이로써 렘데시비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치료용으로 승인받은 최초이자 유일한 의약품이 됐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원래 에볼라 치료제로 개발된 정맥주사 형태의 약이지만 코로나19 입원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 효과를 보여 코로나19 치료제로 주목받았습니다. 렘데시비르가 미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은 가운데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질병관리청은 렘데시비르를 의료진의 판단 아래 지속해서 투여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렘데시비르 임상시험 결과 사망률이나 치료기간 등에서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고 발표하면서 렘데시비르 사용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식약처와 질병청은 당시 WHO 연구 결과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되면 폐 손상이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감염 환자 몸에서 면역 물질이 정상세포를 공격하는 사이토카인 유발 단백질을 발견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를 포함한 감염성 질병 진단과 치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체내 지방 생합성 조절 단백질은 생체 조직에서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조절하고 선천적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핵심 인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환자에게 조절 단백질이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이때 단백질 일부가 혈액으로 빠져나와 진단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연구진이 밝혔습니다. 바이러스 감염 시 조절 단백질 일부가 독소 역할을 해 중증 폐혈증 환자의 면역 체계 혼란을 일으키는 사이토카인 폭풍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중환자의 경우에 조절 단백질의 일부가 그 환자의 혈액에 많은 농도로 분포되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혈액으로 분비된 조절 단백질 수치는 염증의 활성화 수준을 알 수 있는 바이오마커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이를 진단 시약이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노인성 그 질환의 대부분은 염증에서 출발하게 되는데 노인성 질환의 진단이나 치료에도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영남대, 경북대와 공동 수행한 이번 연구 결과는 신호전달과 표적치료 분야 세계적 학술지 시그널 트랜스덕션 타겟 테라피 온라인판에 실렸습니다. YTN 이정호입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조정된 지난 주말에 대중교통 이용과 카드 사용, 휴대전화 이동량이 모두 그전 주말보다 늘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17일과 18일 수도권 버스와 지하철, 택시 합산 이용량은
그전 주말인 10일, 11일과 비교해 236만 2천 건, 11.7% 증가했습니다. 카드는 지난 주말 수도권의 경우 9.5%, 전국적으로는 4.7% 그전 주말보다 더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휴대폰 이동량도 직전 주말과 비교해 수도권은 8.6%, 전국은 6% 늘었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가 오염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양 방류를 계획하는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국제사회와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에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26일 결의안을 주한 일본 대사관에 전달할 방침입니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하는 사례가 지속하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백신을 맞아야 하는지도 의견이 갈리는데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독감 백신 접종 후에 사망자가 고령층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벌써 30명이 넘었는데 상황의 심각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현재 그 일주일 사이에 30명이 넘은 현재는 이제 의심 사례고요. 아직까지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의심 사례로 말할 수 있는데 이런 의심 사례라고 해도 일주일 사이에 30건이 넘었다는 얘기는 그래서 경향성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사례들이 신고가 되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백신 접종을 두고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접종을 미뤄야 한다, 계속 맞아야 한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고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유보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죠? 네네. 말씀하신 대로 보건당국과 일부 전문가 그룹 같은 경우에는 독감 백신 미접종 대비 독감 백신 접종이 잠재적 이익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더군다나 접종 시기 시급성을 고려할 때 접종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계속 지속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있고 또 일부 그룹,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대한의사협회, 그러니까 의협회 같은 경우에는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만큼 더군다나 국민들이 불안해하시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약 일주일간은 접종을 미뤄야 한다 입장인데요. 금방 앵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일단 일정 기간을 유보하는 게 맞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일단 보건당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 접종과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얘기는 향후 분석 결과에 따라서는 인과관계가 있을 개연성도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명확히 분석이 되기 전에는 일단은 백신 접종 자체를 좀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독감의 유행 시기가 11월 말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11월 중순까지 접종을 하면 큰 무리는 없거든요. 그 사이에 뭐 일정 기간이 남게 되는데 그 사이에 보건당국이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히고 그걸 국민들에게 이제 고지를 하거나 알릴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맞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은 시간이 있으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의견이시군요. 자, 유아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성인보다 더 떨어지기 때문에 걱정입니다. 여기에다가 청소년용 백신을 접종해야 하는 상황인데 청소년용이 유아용 백신과 차이가 있는 건지 아이들이 맞아도 괜찮은 건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유아랑 청소년 동일한 백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용 그 접종 분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청소년용 그 백신 접종분을 접종을 해도 큰 문제는 없고요. 다만 그렇게 되면 지난번 상온 노출 문제가 발생했던 백신분이 그 청소년용 백신 접종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약 100만 도스 정도는 회수 또는 폐기가 됐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독감 백신 접종 사망 의심 사례랑 맞물리게 되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 시기가 다소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집단 생활, 그러니까 학교 생활을 하는 청소년들의 특성상 그 집단 내에서의 어떤 독감 유행의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국감에서 백신 제조에 쓰이는 유정란 안에 톡신, 유독물질이나 균이 기준치 이상으로 존재하면 사망에 이르는 쇼크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유정란이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국감에서 제기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면 유정란 달걀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께서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달걀은 크게 이제 무정란하고 유정란으로 나뉘는데 무정란은 암탉이 수탉하고 교미를 하지 않고 혼자서 낳은 달걀을 무정란이라고 하고 예. 유정란은 암탉이 수탉과 교미를 한 후에 낳은 알을 유정란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정란 같은 경우에 나중에 그러니까 배양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배아가 형성이 되고 이후에 이제 병아리로 이렇게 태어나는 그런 절차를 받게 되는데 일단 유정란이라고 해서 우리가 마트에서 판매되는 그 유정란을 독감 백신에 사용하는 건 아니고 예. 그 유정란을 한 10일에서 12일 정도 배양을 하게 되면 배아가 일정 크기로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 상태에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접종을 해서 바이러스를 키울 목적으로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톡신, 세균 오염이나 톡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 기본적으로 유정란 자체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가장 잘 킬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예. 때문에 독감 백신 제조할 때 유정란을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90%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경우에는 실제로 특정 병원체가 부재한 상태, 우리가 보통 SPF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세균 특정 병원성 인자가 부재된, 그러니까 깨끗한 유정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예. 유정란을 사용을 하게 되고 실제로 제조 공정도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정 세균이 오염돼서 그 안에서 그 세균에 의한 톡신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완전히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데 만약에 지금 어제 국감에서 제기된 것처럼 만약에 세균 오염이 발생을 했고 그 안에 톡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지금보다는 또 다른 상황이 발생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제조사의 백신들에서 더군다나 세포를 기반으로 한 백신을 만드는 회사의 제품에서도 실제로 이런 의심 사례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오염이 있었다라면 특정 제조사의 백신에서만 지금 같은 문제가 집중돼서 발생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례들이 나왔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세균 오염이나 톡신 부분은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현재 사망 사례를 살펴보면 여러 제조사 또 여러 유형의 백신을 맞은 분들에게서 사망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독감에서 제기된 가능성은 거의 낮다고 보는 게 교수님의 의견이시고요. 자, 미국 FDA가 첫 코로나19 치료제로 렘데시비르를 승인했습니다. 앞서 WHO 연구 결과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이 있었는데요. FDA의 이번 결정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렘데시비르는 과거에 긴급 승인을 받을 때에도 효능에 대한 어떤 논란이 좀 있었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는 WHO에서 수행한 연대 시험에서 효능이 매우 미비하다라고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효능 부분에 대해서는 큰 효능은 없을 걸로 저도 보고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FDA가 정식 사용을 승인한 부분은 효능보다는 안전성 부분을 고려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실제로 임상 사례 결과도 그렇고 긴급 사용 이후에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렘데시비르 산소 치료가 필요한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과정에서 특이적인 어떤 이상 반응, 그러니까 안전성에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효능은 둘째치고 차치하고 안전성 부분은 확보가 됐기 때문에 이 효능 부분이 문제인데 현재는 렘데시비르 이외에 어떤 다른 특이적인 그런 치료제가 개발돼서 승인이 되거나 사용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승인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효능보다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렘데시비르가 승인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독감 백신과 코로나19 관련 얘기를 나눴는데요. 일단은 독감과 코로나19 모두 감염되지 않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비상이 걸린 프랑스가 야간 통행 금지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통행 금지 지역을 늘렸습니다. 보도에 김태현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4만 명 넘게 쏟아져 나온 프랑스의 확진자는 모두 100만 명에 이릅니다. 장 카스텍스 프랑스 총리는 야간 통행 금지를 이번 토요일부터 38개 주에 추가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밤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통금 지역이 54개 주로 늘어나면서
프랑스 인구의 3분의 2인 4,600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른 유럽 국가처럼 프랑스에도 두 번째 물결이 들이닥쳤고 상황은 심각합니다. Au cours des derniers jours, la situation sanitaire de notre pays a continué de se dégrader. La circulation du virus atteint aujourd'hui un niveau extrêmement élevé. 프랑스에서는 지난달 처음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고 10월 들어 2만 명, 3만 명대로 급증한 뒤 이제 4만 명까지 넘었습니다. 베랑 보건부 장관은 하루 확진자가 곧 5만 명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로 집계되는 이탈리아도 야간 통행 금지가 확대됩니다. 밀라노와 나폴리 일대에 이어 수도 로마도 자정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을 시행합니다. 이탈리아의 신규 확진자는 전날 15,000명에 이어 다시 가장 많은 16,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하루 사망자도 136명으로 약 5개월 만에 가장 많았습니다. YTN 김태현입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하루 사망자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미 존스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현지 시각 21일 사망자는 1,12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달 15일 1,288명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가 가을철 재확산 국면에 들어서면서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주별 상황을 보면 31개 주에서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또 일부 주의 경우 접촉자 추적이 마비될 정도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실직자 수가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후 가장 적은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미 노동부는 현지 시각 22일,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주에 비해 5만 5천 건 줄어든 것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인 지난 3월 둘째 주에 28만 2천 건 이후 최저치입니다. 미 언론은 이 같은 수치는 미 고용시장의 점진적 회복을 시사하는 긍정적인 신호라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실업 통계의 허점 때문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팬데믹, 즉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전보다 여전히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독일이 올해 연말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알렉스 에이자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지 시각 22일 CBS 방송에 출연해 안전하고 효과적인 백신이 수주 또는 수개월 내에 나올 것이라 기대한다면서 백신 접종 계획 구상을 밝혔습니다. 에이자 장관은 연말까지 식품의약국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을 취약계층에 접종할 수 있을 만큼 확보하리라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고령층과 의료 종사자, 응급요원에게는 내년 1월까지, 나머지 국민에겐 내년 3월 말이나 4월 초까지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독일 일간 빌트는 독일 보건부가 전국에 60개 백신 접종센터를 설립하기로 하고 16개 연방주에 다음 달 10일까지 설치 장소를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빌트에 따르면 옌스 슈판 독일 보건장관은 최근 한 온라인 컨퍼런스에서 독일 바이오엔테크가 미국 화이자와 함께 개발 중인 백신의 사용 승인이 가까웠다면서 접종이 언제 시작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연말 전에 이루어질 수 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대선이 1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마지막 TV 토론에서 격돌했습니다. 코로나19 대응을 시작으로 외국의 대선 개입, 북한, 건강보험, 부양책 갈등, 인종차별 등 다양한 주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워싱턴에서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중남부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열린 두 번째이자 대선 전 마지막 TV 토론. 두 대선 후보는 소속 당을 상징하는 색깔의 넥타이를 맨 채 토론 전쟁에 임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미국을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입국 차단 등 신속한 대응으로 오히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으며 빠른 백신 개발로 위기를 극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We have a vaccine that's coming. It's ready. It's going to be announced within weeks and it's going to be delivered. 바이든 후보는 사망자가 전 세계 최대인 22만 명인데도 여름이 오면 바이러스가 없어지는 등 괜찮다고 얘기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220,000 Americans dead. Anyone who's responsible for that many deaths should not remain as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특히 외국의 대선 개입과 관련한 토론에서는 두 후보 모두에게 곤란한 질문이 던져지기도 했습니다. 사회자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계좌와 바이든 후보 차남의 우크라이나 사업 연루에 대해 대놓고 물었습니다. The guy who got in trouble in Ukraine was this guy trying to bribe the Ukrainian government to say something negative about me, which they would not do and did not do because it never, ever, ever happened. The bank account you're referring to, which is everybody knows about it, it's listed. The bank account was in 2013. That's when it was. It was opened it was closed in 2015, I believe. 협상의 난항을 겪고 있는 부양책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탓이라고, 바이든 후보는 공화당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의 일부 파산이 불가피하다는 시각이 문제라고 서로 책임을 밀었습니다. 또 인종차별과 부모와 격리된 불법 입국 아이들 문제, 기후변화 등과 관련해서도 두 후보는 정반대 시각을 드러내며 격돌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한 주간 가장 주목받은 과학 소식을 하나로 모아보는 사이언스 핫5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을지 이동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5위 소식부터 알려주시죠. 네, 우리가 한동안 잊고 있었던 이 미세먼지가 이번 주에 다시 찾아왔습니다. 네. 그동안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었고요. 또 여름이라는 이런 계절적인 특징이 있어서 또 주춤했었는데 중서부 지방에는 110일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예. 여기에 올가을 첫 황사로 인해서 일부 지역에는 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예, 이 미세먼지에 또 중국에서 황사까지 밀려오면서 요 며칠 하늘이 좀 희뿌연 모습이었는데요. 황사와 초미세먼지는 입자의 크기가 서로 다르죠? 네, 그렇습니다. 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황사는 주로 이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예. 강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면 이 모래먼지가 위로 떠올라서 바람을 타고 이동을 하다가 이 하강 기류를 만나서 우리나라에 떨어지는 겁니다. 예. 보통 이 황사 입자는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로 머리카락보다도 작은데요. 네. 초미세먼지는 이것보다 훨씬 더 작죠.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로 훨씬 더 작습니다. 예. 그래서 이 초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우리가 이 KF80 이상의 마스크를 꼭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 이번 겨울의 경우는 심한 한파가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대기질은 상대적으로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하지만 이 추위가 주춤하면 언제든지 이런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할 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항상 주의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코로나19 말고도 마스크를 잘 써야 하는 이유가 하나 더 생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 비가 많이 온 다음 날에 이 지렁이가 땅 위로 올라와서 이 기어다니는 모습 아마 자주 보셨을 텐데요. 네. 사실 보기에는 조금 징그럽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지만 지렁이는 사실 우리한테 아주 유익한 생물입니다. 예. 네. 이 낙엽 같은 식물의 어떤 잔해를 먹어서 분해시켜 주기도 하고요. 또 흙 속의 영양분과 미생물을 늘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 지렁이가 미세 플라스틱을 먹게 되면 더 작은 크기의 플라스틱을 배출을 해내서 네. 토양 오염을 오히려 가속시킬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건국대 연구팀이 지름 5mm 미만의 미세 플라스틱으로 토양을 오염시킨 다음에 여기에서 이 지렁이를 3주 정도 배양을 시켜봤는데요. 그 후에 이 지렁이가 이 배설해낸 분변토에서 얻은 물질을 분석을 해봤더니 지름 100나노미터의 이 나노 플라스틱이 발견이 된 겁니다. 더 작은 거죠? 그렇죠. 네, 이 지렁이의 몸속에 들어간 미세 플라스틱이 장내에서 분해가 되면서 이 나노 크기의 나노 플라스틱이 되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연구팀은 이렇게 토양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더 잘게 쪼개질 수도 있는 만큼 이런 나노 플라스틱이 토양의 분포나 토양 생물에 미치는 영향을 좀 더 파악을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 파악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예. 토양이나 해양이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이 되면 네. 먹이 사슬을 통해서 인체로 들어오는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네. 다음 소식도 미세 플라스틱에 관련된 연구 결과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이 유아가 젖병을 이용해서 유동식을 먹었을 때 다량의 미세 플라스틱을 함께 흡입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입니다. 예. 아마 이 많은 분들이 이 기사를 조금 충격적인 내용이라서 기억을 하실 거예요. 맞아요. 이 아이들이 미세 플라스틱을 그렇게 많이 먹고 있었다는 네. 게 굉장히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식기를 만들 때 가장 많이 쓰이는 이 플라스틱의 종류가 이
폴리프로필렌, 우리가 PP라고 부르는 그런 플라스틱 유형인데 네. 가볍고 강도가 좋아서 이 유아용 젖병에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12개월 된 유아가 젖병으로 인해서 미세 플라스틱에 노출된 결과를 측정을 해봤더니 젖병이 70도의 물에 노출됐을 때 미세 플라스틱이 리터당 130만 개, 그러니까 입자가 130만 개에서 최대 이 1620만 개까지 예. 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뭐 물론 나라별로 또 제품별로 차이는 있었지만요. 전 세계 유아들이 하루 평균 158만 개의 이 미세 플라스틱을 먹는다. 네. 이렇게 나온 거죠. 또 이 물의 온도를 높였을 경우 95도 정도로 높이니까 방출량이 리터당 5,500만 개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 플라스틱 젖병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주의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건데 유동식은 이 플라스틱이 아닌 용기에서 준비한 뒤에 이 상온으로 식혀서 젖병으로 옮기는 게 좋겠고요. 네. 또 이 전자레인지를 이용을 할 때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서 데우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예. 예, 이 플라스틱에 열을 가하면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네. 미세 플라스틱까지 검출됐다고 하니까 좀 충격적인데요. 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어른들 역시도 뜨거운 음식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먹는 것은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또 코로나19 소식인데 최근에 유럽에서 이 코로나19가 무섭게 재확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영국에서 과학자들이 백신 개발을 앞당기려고 이 임상시험 자원자들한테 인위적으로 코로나19를 감염시키려고 한다. 예. 이런 내용이 발표됐었죠. 일반적으로 이 3상 임상시험의 경우에는 참여한 사람들한테 백신 후보 물질을 우선 투여한 뒤에 실제로 이 코로나19에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를 지켜보는 그런 예. 방식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하고요. 또 효과를 확인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연구팀의 경우는 백신 후보 물질을 접종한 사람들을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있는 환경에 일부러 노출을 시킨다 네. 이런 계획을 발표를 한 건데요. 이 해당 연구팀은 이 방법이 뭐 장티푸스라던가 콜레라 백신을 개발할 때도 쓰였던 방법이고 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효과가 입증된 코로나19 치료제가 없는 상태잖아요.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실험 대상자들이 감염 후에 증상이 악화되면 어떻게 하나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고요. 또 이 심각한 후유증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번 이 실험이 윤리에 어긋난다 이런 비판이 아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백신 개발을 위한 고육지책으로 생각을 해냈겠지만 네. 사실 그래도 대상자의 안전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 주 이번 주 이제 가장 주목을 받는 소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번 주 뭐 가장 뜨거웠던 소식이라고 하면 역시 독감 백신과 관련된 소식일 건데요. 네. 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에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면서 뭐 국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독감 백신을 이대로 맞아도 되는가 이 부분이 아마 가장 궁금하실 텐데 저희도 이와 관련해서 이 전문가 의견을 들어봤었죠. 네. 그렇죠. 네, 결론은 뭐 백신을 맞는 게 낫다라는 건데요. 네. 독감 이 합병증의 위험도와 백신을 맞았을 때 이 접종의 위험도를 비교를 해보면 실제로 이 합병증의 위험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네. 백신을 맞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이번 사망 사례의 경우는 아주 이례적인 게 사실이거든요. 아직은 이 백신과의 인과관계는 뭐 조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네. 보건당국의 분석 결과가 나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기는 하겠지만 이 결과를 좀 기다렸다가 늦어도 뭐 11월 중순 정도까지만 독감 백신을 맞으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고령자나 기저질환자 등은 독감 백신을 맞는 게 좋다고 권고를 하고 있지만요.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역학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이동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만성 신장 질환을 앓는 당뇨병 환자는 심방세동 위험이 3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과 미국 스크립스 중계과학연구소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 608명을 1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당뇨병 환자처럼 부정맥 위험이 큰 경우에는 증상이 없어도 주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심전도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저용량 아스피린이 코로나19 환자의 증상 악화와 사망 위험을 줄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메릴랜드 대학 연구팀은
코로나19 환자 412명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아스피린의 항응고 작용이 코로나19에 의한 미세 혈전 형성을 막아주었기 때문으로 추측했습니다. 따라서 코로나19 환자에게는 저용량 아스피린 투여를 검토해 볼 만하다고 연구팀은 권고했습니다. 다만 아스피린이 뇌출혈 등의 부작용이 있어 뇌출혈 위험이 있는 만성 신장병 환자에게는 안전하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멸종 위기종 설카타 육지 거북이 몸이 뒤집혀 곤경에 빠진 다른 거북이를 돕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서울대 공원은 방사장에서 몸이 뒤집힌 설카타 육지 거북을 다른 거북이가 머리로 밀어 돕는 동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설카타 육지 거북은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 알다브라 코끼리 거북에 이어 질기에서 세 번째로 몸집이 큰 종이며 다른 종보다 등껍질이 높아서 뒤집히면 스스로 원래 상태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공원 측은 뒤집히면 위험하다는 걸 알고 도와준 것일 수도 있고 진로에 방해돼 밀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본능이 앞서는 파충류인 거북이의 이런 행동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95년 3차 개정판 이후 24년 만에 우리 땅 백과사전인 일대 백만 축척의 한국지질도 개정판을 발간했습니다. 지질도는 땅의 겉면에 드러나 있는 암석 분포, 지질 구조, 지층 상태 등을 지형도 위에 색채, 기호, 모양, 선 등으로 나타낸 도면으로 국토 개발의 기초적인 필수 자료입니다. 과학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풀어주는 궁금한 S 시간입니다. 지구의 바깥에 다른 천체에도 생명체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최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큰 행성들이 발견돼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생명체의 흔적을 찾는 과정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지구처럼 바다를 가진 천체가 있을까요? 바다는 지구 생명체의 근원으로 꼽히는 만큼 어떤 천체에 바다가 존재한다면 그곳엔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죠. 그래서 오래전부터 과학자들은 태양계 행성과 주변 위성에서 바다를 찾으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확률이 높은 행성이 있었는데요. 토성의 위성 중 지름이 500km에 불과한 위성인 엔셀라두스. 과학자들이 이 엔셀라두스를 탐사한 결과 이곳에 숨겨진 해양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엔셀라두스는 1789년 윌리엄 허셜이 발견했으며 토성의 위성 중에는 6번째로 큽니다. 표면은 온통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데요. 얼음은 빛을 매우 잘 반사하기 때문에 크기에 비해 매우 밝게 빛나죠. 그래서 관측하기도 매우 쉬웠다고 하는데요. 과학자들이 엔셀라두스에 큰 관심을 갖는 것은 태양계에서 생명체가 있을 것으로 유력시되는 위성이기 때문입니다. 3, 2, 1, and liftoff of the Cassini spacecraft on a billion-mile trek to Saturn. Yeah, confirmation of Centaur and SB separation. That's it. 당초 얼음왕국쯤으로 인식됐던 엔셀라두스는 2005년 우주 탐사선인 카시니오 덕에 그 가치가 확 바뀌게 되었는데요.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의 갈라진 얼음 지각에서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관측했습니다. 간헐천은 뜨거운 물과 수증기가 주기적으로 분출하는 온천으로 초당 200kg의 얼음과 수증기가 분출하는데 엔셀라두스는 워낙 중력이 약하고 대기가 없어 수백 킬로미터 높이까지 솟구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셀라두스의 갈라진 얼음 지각에서 간헐천이 뿜어져 나오는 것은 그 아래에 바다가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이후 2015년 카시니오는 엔셀라두스 표면 아래 49km 깊이에서 포착한 수증기 기둥을 분석했습니다.
연구팀은 수증기의 96%에서 99%를 차지하는 물을 제외한 가장 비중이 높은 성분이 지구의 심해처럼 수소라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수소는 이산화탄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미생물의 필수 에너지원인 메탄을 생산하기 때문이죠. 수증기 기준에서 수소 농도가 다른 기체보다 높게 나온 데다가 미량의 이산화탄소의 메탄도 확인돼 생명체가 발생하는 데 적합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는 게 연구팀의 판단이라고 합니다. 엔셀라두스가 태양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생명체의 광합성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지구 심해의 온천도 빛 없이 수소와 이산화탄소가 만드는 메탄으로 박테리아 등 생명체가 존재하듯이 엔셀라두스의 바다도 같은 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어 미생물이나 이들을 먹고 사는 해양 생명체가 살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엔셀라두스 외에도 목성 위성인 유로파나 해왕성의 트리톤 등에도 바다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목성의 유로파는 달보다 약간 작은 위성으로 두께가 최대 수십 킬로미터에 이르는 얼음이 표면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내부 투시 장비를 통해 관측해본 결과 깊이가 100km에 이르는 지하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과학계는 분석했습니다. 바닷물의 양은 지구의 2배에 이르며 생명체가 꽤 서식할 만한 곳일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지하 바다는 목성 주변을 유로파가 타원형을 그리며 돌고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목성에서 멀 때와 가까울 때 반복되며 목성 중력이 유로파를 당겼다 미는 효과가 지속적으로 생기는데요. 타원형 궤도가 유로파 내부에 마찰을 일으키며 얼음을 녹이는 것이죠.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인 지하 바다에는 당연히 햇빛이 닿지 않습니다. 이는 광합성을 기초로 한 일반적인 생태계가 형성되기는 어렵다는 뜻인데요. 과학계는 이 문제의 돌파구를 지구 바다의 열수 분출구에서 찾습니다. 열수 분출구는 마그마로 뜨겁게 데워진 바닷물이 솟구치는 곳인데 지구에선 이런 곳에서도 복잡한 생태계가 형성됩니다. 유로파에도 열수 분출구가 있다면 햇빛 대신 열수 분출구의 열기와 화학물질을 먹고 사는 미생물이 생태계의 최하층을 이루고 그 위로 점차 큰 샘물이 사는 바다를 가정할 수 있는데요. 물로 형성된 바다가 있다는 점은 분명 생명체 탄생에 유리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오늘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지구가 아닌 다른 태양계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최근 400도씨가 넘는 금성에서도 생명체가 존재할 때 발견되는 가스인 인화수소가 관측돼 미생물 같은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하네요. 이 같은 노력이 계속된다면 언젠간 지구 바깥에 또 다른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궁금한 S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과학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면 언제든 유튜브에 사이언스 투데이를 검색해주세요. 이상 궁금한 S였습니다. 국회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를 2차례 정화해 기준치 이하 농도로 방류하겠다고 하지만 안전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건 아닌데요. 전 세계 바다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인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와 연대해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